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던 42살의 IT 기업 본부장 박지우에게 있어 완벽했던 삶이 무너지는 데는 단 5분의 진료 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와 아름다운 아내를 둔 한 남자가 마주한 가장 비참하고도 잔혹한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세련된 IT 기업 사무실. 회의 준비가 한창이던 지우는 하복부 끝단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불쾌감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지만 목요일이 되자 요도를 타고 올라오는 통증은 마치 달궈진 바늘이 훑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을 쪼개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비뇨기과를 찾은 지우는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대기실에서 묘한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박지우 씨, 들어오세요. 무표정한 의사는 현미경 슬라이드와 검사 결과를 번갈아 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병입니다. 정확히는 클라미디아와 유레아 플라즈마균이 검출됐어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종류죠. 지우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 외에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런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 펜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근 1주에서 2주 사이입니다. 본인이 깨끗하시다면 배우자분께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핑퐁 감염이 되기 때문에 혼자 치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내분께 말씀드리고 같이 오세요. 병원을 나서는 지우의 발걸음은 눈앞의 화려한 강남대로와 대조적으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 없는 완벽한 파트너, 대학 시절 만난 첫사랑 소희가 자신을 배신했을 리 없다고 지우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변호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침투한 이 명백한 물증은 지독한 의심의 씨앗이 되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지우는 핸들을 꽉 쥔 채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배신이라면 지금 당장 추궁하기보다는 철저한 사냥꾼이 되어 진실을 낚아채겠노라고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디퓨저 향기와 함께 소희가 늘 그랬듯 천사 같은 미소로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다정했을 그 웃음 뒤에 과연 어떤 일그러진 잔상이 숨어 있을까요? 지우는 아내의 맑은 눈망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조용히 마음속에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소희의 맑은 눈망울을 응시하며 조용히 마음속에 칼날을 갈기 시작한 지우는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집안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의 거실은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가득 차 있었고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하얀 타피대를 두른 소희는 지우가 들어오는 소리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그의 겉옷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고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의심도 끼어들 틈이 없는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성 가득한 밑반찬들. 소희는 지우의 밥그릇에 건더기를 듬뿍 담아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따뜻한 김 너머로 아내의 얼굴을 보며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으로 만나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던 여자.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칼같이 다려놓고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차를 내어주던 그 정성이 사실은 정교하게 제작된 가면이었다면 지우는 그녀의 투명한 눈동자 속에서
단 한 줄기의 혼탁함이나 죄책감이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지우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입 삼킨 된장찌개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기도 전에 타들어가는 불길로 변했습니다. 유도 끝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뇌리를 찌를 때마다 지우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몸을 파먹고 있는 그 역겨운 균들은 분명 이 여자가 내게 준 배신의 증거인데 눈앞의 아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성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좀 안 좋네. 소희가 걱정스러운 듯 손을 뻗어 지우의 이마를 짚으려 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 정갈한 손이 다른 남자의 살결을 탐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연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본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비즈니스 정글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지우였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펼쳐지는 이 기만적인 쇼는 그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지우가 믿어왔던 7년이라는 시간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우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철구 탐정사무소. 오래전 비즈니스 파트너가 혹시 모를 골치 아픈 일을 대비해 건네줬던 번호였습니다. 당시엔 이런 지저분한 뒷조사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멸시했지만 이제 그것은 지우가 진실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깊어만 가고 거실에서는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경쾌한 소리는 지우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갈라진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우는 목소리를 낮추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람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조사해 주십시오. 며칠 뒤 지우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낚시터에서 탐정 강 씨를 만났습니다. 40대의 지우에게 익숙한 화려한 접대나 미팅과는 전혀 다른 습하고 비릿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강 씨는 무심하게 낚싯대를 들이운 채 소희의 사진과 일과표를 훑어보았습니다. 전업주부치고는 동선이 너무 깔끔하군요. 문화센터, 장보기, 귀가 이런 분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꼬리가 짧거든요. 강 씨의 말에 지우는 3년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자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내 몸속에 침투한 염증, 아내의 가식적인 미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우에게 평온이란 사치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탐정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 대신 물 위로 번지는 파문을 응시했습니다. 이미 지옥에 발을 들였는데 준비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조사는 지우의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평소보다 더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퇴근길엔 소희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들고 가고 주말엔 함께 영화를 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누군가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우의 마음속 염증은 더 깊게 타차갔습니다. 그러던 일주일 후 탐정 강 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아시죠? 사모님 멀리 안 가십니다. 지금 바로 위층에 계시네요. 그 말에 지우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의 집은 11층, 불륜의 장소는 바로 머리 위 12층이었습니다. 지우의 집은 11층, 불륜의 장소는 바로 머리 위 12층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사실이
탐정 강 씨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지우는 자신이 서 있던 사무실의 단단한 바닥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꺼져 내려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동화 속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우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 준비된 가장 날카로운 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강 씨는 태연하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아주 지능적입니다. 가사도우미가 퇴근한 직후나 지우 씨가 출근하고 난 뒤에 그 짧은 공백을 정확히 노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CCTV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1204호, 그곳이 거점입니다. 지우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천루들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하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1204호의 주인은 김진우라는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는 그는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세련된 호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건넨 조사 자료 속 김진우의 모습은 지우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SNS에 올린 사진 속 명품 셔츠는 지우가 지난 결혼 기념일에 소희에게 선물했던 것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내 돈으로 산 선물이 저 남자의 취향을 맞추는 데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지우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평소 무심코 넘겼던 위층의 작은 소음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들려오던 의자 끄는 소리,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던 희미한 발소리들. 그 모든 소음이 이제는 지우의 고막을 후벼 파는 고문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 얇은 콘크리트 한 장 너머에서 소희가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속삭이고 살을 섞었을 장면이 머릿속에서 강박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요도 끝을 찌르는 통증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영혼에 새겨놓은 가장 불결한 낙인이었습니다. 탐정 강 씨는 껌을 씹으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이 김진우라는 놈이 사모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놈 주변에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우 씨가 걸린 그 병, 숙주는 아마 99% 확률로 이 남자일 겁니다. 사모님은 자신이 유일한 애인인 줄 알고 위층으로 열심히 계단을 오르내렸겠지만 실상은 병균의 매개체 역할을 한 셈이죠. 지우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가정이 고작 위층에 사는 바람둥이 한량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이 모든 보고를 듣는 동안 지우는 분노를 넘어선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긴 전쟁터에서 마침내 적의 심장부가 어디인지 확인한 사령관의 심정이었습니다. 김진우, 그 남자의 배경은 화려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코인 투자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력, 그는 전업주부인 소희가 꿈꾸던 자유롭고 예술적인 삶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확보한 김진우의 동선은 소희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소희가 문화센터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나선 오전 10시,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11층에서 12층까지 고작 20개 남짓한 계단은 그녀에게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짧은 통로였습니다. 지우는 강 씨가 건넨 태블릿 속 영상을 보았습니다. 12층 복도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소희의 뒷모습.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익숙하게 1204호의 도어록 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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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그 경쾌한 기계음이 지우의 머릿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사라진 뒤 정확히 2시간 후 다시 나타난 소희의 옷매무새는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짧은 2시간 동안 자신의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강 씨의 질문에 지우는 창밖을 향해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야죠. 그놈이 넣어둔 민원 내역을 봤습니다. 주방 수전이 고장났다고 관리실에 독촉을 했더군요. 지우는 이 계획을 위해 강 씨와 함께 반격의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단순히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은 하수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우는 김진우가 가진 그 알량한 자존심과 경제적 기반까지 통째로 말려버릴 생각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구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우는 거실 천장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로 과일을 깎아내오는 소희의 손을 보며 지우는 저 손이 오늘 오전 비상계단에 무거운 철문을 밀고 올라가 1204호의 도어록을 익숙하게 눌렀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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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열렸을 그 금단의 문. 지우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차가운 이성으로 짓눌렀습니다. 40대의 비즈니스맨으로서 그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순간 패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소희를 향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과일이 유난히 달래.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내일 오전 10시를 떠올렸습니다. 강 씨와 약속한 시간, 그 누수의 원인을 직접 확인하러 갈 시간 말입니다. 지우는 서재로 들어가 강 씨가 준비한 관리소 직원 점퍼를 매만지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저 위층의 악마들을 단죄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지우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냉혹한 포식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로 윗집 남자와 매일 아침 미래를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순간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우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는 즉각적인 폭발 대신 더 거대한 파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우가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지우의 마지막 전쟁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지우는 탐정 강 씨가 준비한 관리소 직원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차갑게 식은 눈동자를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어제의 망설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죄뿐이었습니다. 지우와 강 씨는 12층 복도에 도착해 고요한 정적을 뚫고 12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음악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우의 지난 7년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장송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 씨가 벨을 눌렀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아래층 배관 점검 때문에 나왔습니다. 문 너머에서 짜증 섞인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올 것이지 왜 지금 와요? 잠시만요. 안에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어록이 풀리는 철컥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진우는 상체를 드러낸 채 수건 한 장만 허리에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어깨로 문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리력에 김진우가 뒤로 나자빠졌고 지우는 거실을 지나 열려있는 안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지우가 한 달 전 생일 선물로 사준 실크 가운이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멍하니 지우를 바라보는 소희가 있었습니다. 여보, 소희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지만 이미 지우의 눈에는 그 불결한 현장이 낙인처럼 박힌 뒤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그가 사준 향수가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다른 남자의 비릿한 욕망의 흔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온 게 맞긴 하지. 지우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소희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우리 집 천장에서 썩은 물이 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몸에서 새는 거였더군. 그 더러운 성병 말이야. 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이 역겨운 광경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김진우가 달려들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뒤에 있던 강 씨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주거 침입이야. 경찰 불러. 김진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코방귀를 뀌며 카메라를 소희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댔습니다. 부르든지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확실히 해야 하니까 증거 확실히 남기고 좋지. 이 남자한테 오맞니? 아니면 내가 이 남자한테 준 거니? 이놈이 숙주라더군. 다른 여자들도 줄줄이 비엔나라는데. 소희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지우는 침대 위에 자신의 진단서와 이혼 소송 소장, 그리고 김진우를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듣고 있어. 내 몸이 내뱉은 그 끔찍한 통증으로 이미 충분히 들었지. 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김진우를 내려다보며 구두굽으로 그의 손등을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네가 건드린 게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나 본데 틀렸어. 넌 지금 내 인생 전부를 건드렸어. 이 아파트, 내 차,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코인 계좌까지 내가 전부 다 말려 죽여줄게. 기대해.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선 지우는 복도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비로소 요도의 통증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40평생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바닥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전쟁의 다음 전장인 법정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신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그 처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누르고 이성을 무기로 삼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분노에 휩싸여 폭력을 휘둘렀을까요? 아니면 지우처럼 철저한 준비로 상대를 파멸시켰을까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우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법정 싸움은 더욱 잔혹하고 치밀할 것입니다. 김진우가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리고 소희가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통쾌하고 처절한 복수극의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십시오. 지우의 법정 전술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반전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지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우에게 있어 법정은 1204호의 그 불결한 거실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전장이었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치던 복수극의 막이 내리고 이제는 차갑고 건조한 서류와 증거만이 언어가 되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지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정택수를 선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우가 내민 증거물들을 훑어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패를 쥐고 있어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신체적 가해로 접근할 겁니다. 첫 조정기일 법정에 나타난 소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강남을 누비던 단아한 귀부인의 모습은 간데없고 수척해진 안색으로 지우의 눈길을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소희 측 변호인은 일시적인 방황과 남편의 무관심을 주장하며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려 애썼습니다. 피고는 오랜 시간 독박 가처분과 남편의 소홀함 속에서 정서적 고립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결과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꺼내든 카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간통 현장 사진뿐만 아니라 탐정 강 씨를 통해 확보한 소희와 김진우의 1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병 감염 경로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법대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피고 소희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원고와 관계를 맺어 질병을 전염시켰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신체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상해에 준하는 가학적 행위입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소희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가 겪었던 그 끔찍한 요도의 자결감은 이제 그녀의 인생을 태워버릴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자가 아니라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간남 김진우를 상대로 한 손의 배상 청구 소송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그는 주거 침입을 운운하며 반격하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그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저지른 탈세 정황과 가상화폐 수익은닉 의혹을 포착해 별도의 제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김진우에게 지우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이 낼 민사합의금보다 국세청에서 날아올 고지서가 훨씬 더 무거울 겁니다. 당신이 자랑하던 그 명품 옷들, 아마 곧 압류 딱지가 붙겠군요. 거들먹거리던 김진우는 이제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지우는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김진우의 자산 전체를 동결시키는 가압류 신청까지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결국 판결은 지우의 압승이었습니다. 소희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유례없는 불이익을 받았고 지우는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김진우 역시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고 파산 직전의 상태로 몰려 야반도주하듯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날 밤, 지우는 홀로 거실에 앉아 위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204호는 이제 불이 꺼진 빈집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몸속에 있던 균들은 사라졌지만 그가 믿었던 세계의 잔해는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중한 것을 잃은 대신 자신의 인생을 오염시키던 거대한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6개월 후 지우는 본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이 있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통증은 이제 훈장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우는 처음으로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42살의 지우에게 찾아온 조금은 시리고도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닫힌 결말일까요? 지우가 얻은 이 평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소희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반찬 가게에서 양파를 까며 연명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죠. 화려한 강남 사모님에서 하루아침에 시장통의 일꾼으로 전락한 그녀. 과연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독을 품고 지우의 주변을 맴돌고 있을까요? 잊혀져라고도 통쾌한 법적 응징의 과정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지우처럼 차갑고 치밀하게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가혹합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배신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6개월 후 소희가 지우 앞에 다시 나타나 무릎을 꿇은 그 충격적인 재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이 정의로운 복수극을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나도 이런 일을 겪었다. 혹은 이런 복수 방법은 어떠냐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정택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 팁을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다음 편에서 소희의 처절한 몰락과 지우의 마지막 선택을 확인하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역대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화요일 오후, 지우는 고급 세단의 핸들을 잡고 경기도 외곽의 한 퇴락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탐정 강 씨가 보내온 주소지는 화려한 브랜드 아파트와는 거리가 먼 곰팡이 냄새가 벽면마다 배어나온 낡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죠. 차에서 내린 지우의 맞춤 수트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골목 끝자락, 시장통 한 구석의 작은 반찬 가게. 앞에 멈춰선 지우는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강남의 귀부인으로 불리며 VIP 카드를 휘두르던 소희가 빨갛게 터진 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를 까고 있었습니다. 단아했던 긴 생머리는 푸석하게 갈라진 채 대충 묶여 있었고 얇은 앞치마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지우의 셔츠를 정갈하게 다리던 그 고운 손은 이제 쓰레기 봉투를 나르고 무거운 대야를 옮기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자, 여기만 원어치요. 감사합니다. 허리를 굽히며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던 소희는 지우의 구두굽 소리에 고개를 들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지우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지우 씨, 갈라진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른 소희는 본능적으로 더러워진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게 안쪽 좁은 단칸방에는 낡은 가스레인지와 라면 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살만해 보이네.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옷자락을 잡으려 애걸했습니다. 나 정말 죽고 싶었어. 진우 그놈이 내 돈까지 다 들고 튈 줄은 몰랐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식모라도 할게. 이 지옥에서 나 좀 꺼내줘. 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희의 눈에 찰나의 희망이 스쳤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김진우가 다른 여자들과 찍은 미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네가 선택한 가치였어. 소희야, 넌 그놈의 병균과 함께 내 인생도 같이 공유한 거야. 내가 널 여기서 꺼내준다면 그건 내 삶에 대한 모독이지. 지우는 오열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해할 거 없어. 네가 지금 느끼는 그 비참함과 가난은 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지은 집이니까. 평생 거기서 살도록 해. 매일 아침 양파를 까며 내 쓰린 눈으로 그 통증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초라한 여자의 실루엣을 보며 그는 아주 오랜 숙제를 끝낸 기분을 느꼈습니다. 42살의 지우에게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를 밑바닥에 버려두고 자신은 더 당당하고 찬란한 미래로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은 그의 차는 어둠을 뚫고 세련된 도심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그 누구에게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평온만이 머물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신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우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혹하게 진실을 추적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막장 드라마 채널의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여러분의 기막힌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 제작 기회까지 드립니다. 월 1, 990원으로 특별한 배지를 얻고 회원 전용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기세요. 혹은 월 12, 영원의 트리플 플러스 등급으로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고퀄리티 드라마로 승화시켜보세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통쾌한 해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